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가 이거 되게 사소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거버넌스라는 게 되게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용역 보고서 같은 것도 되게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참 거버넌스라는 말을 거의 10년 가까이 좀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 거버넌스라는 말보다 그냥 국가 관리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 현대 거버넌스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공공관리 그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행정부 혹은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을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로마가 물론 원로원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쓸 정도의 협의체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차라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치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는 한다면 차라리 국가 관리 정도로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사실은 이걸 구입해서 봐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구매를 안 해서 발표에만 근거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앞에 그 아폴론에 대한 걸 텔레비전 두서 아폴론 신을 갖고 왔다가 공화파에서 아폴론을 얘기할 때는 이제 초신이라는 개념으로 그 상대방 신을 모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아폴론장 우리를 밀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초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안토니우스를 할 때는 디오니소스를 대립시키는 개념으로 아폴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왜 디오니소스를 초신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진민이신 천상님님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인이요. 한민. 근데 저는 전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학이고요. 경제학 쪽에서도 경제성장 쪽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천상님 얘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초반에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근대 국가랑 현대 그 전근대 국가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좀 초반에 하셨는데, 저는 뭐 제 시점에서는 이제 되게 경제학적으로 쏠린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근대 국가와 전근대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생산하는 수의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신성성이라는 기제를 들고 올 때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근대 국가의 펑션에서 근대 국가의 펑션으로 전환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건데, 어찌 보면 이제 막스 웨버 같이 기독교가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걸맞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조선에 대한 잘안 통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서구식이 안 통했기 때문에 토착화된 어떤 신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그 일본만 독특한 모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 국가의 그 신적인 종교와 이 근대적인 과학 결합한 모순성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 양태가 달랐을지언정 근본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본주의적 그 과정을 지지하는 정신적인 매체로 변화시키는 것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애를 내세워가지고 혹은 기독교적 근간에 의지해서 자본주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토라는 것을 빌어서 그걸 대체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신토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을지언정 신성성과 근대성이 결합된, 과학사에 결합된 근대 국가의 기묘한 모순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연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고분을 구입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먼저 순서대로 대답을 듣는 걸로 할까요? 네. 일단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전공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원의 시각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쓴다는 거는 일단 라틴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는 어원을 파고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이제 구베르노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관리하다, 지배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관리하다가 좀 더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게 프랑스에서 영어로 전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그 단어를 쓴 건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사전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그 합의체가 이제 합의체 존재가 필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엄밀한 의도로 쓴 글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단어 선택도 조금 더 엄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한 것이 이제 제 불찰이 맞는 것도 생각이 되고요. 아폴론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있었던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폴론 신전을 이제 건립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할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미신적인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신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옥타비아누스의 저택 구석 자리에 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제 뭐 길조로 여긴 거죠. 왠지 왜 길조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계시가 내린 것이라고 보고 이제 옥타비아누스 건설을 진행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내전이 끝나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지배 질서와 질서라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아폴론이 상징하는 질서가 굉장히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어필을 많이 줬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채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보편성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러한 설명들 자체가 제가 아까 잠깐 원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엘리트주의적인 그리고 서구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굳이 배버식의 설명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정말 그렇게 목적으로서만 그 국가를 설명하게 되면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것인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백성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고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으로서 어떤 주체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구들은 이러한 주체성이 원래 있었는데 국가에 의해서 박탈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방금 설명했었던 어떠한 기독교적 국가와는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하죠. 어쨌든 이러한 식의 시각은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가능했었고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분담병님이랑 신상님께 잠깐 질문 혹시 닉네임 김광명님이 날씨 좋다는 뜻이에요. 분담병님께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질문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계약제 교원이긴 한데 일단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 중에 로마사를 배운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로마인 이야기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도서관 가면 서울 도서관이나 서울대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로마사 책을 제가 학교 가서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그래 학생들 1200명쯤 1000명쯤 되는 학생들 거기 가서도 로마사 책을 찾으려면은 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 단체, 서양사 강의 이게 제일 최적이고 천상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소한 질문드립니다. 이제 그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서울 전경은 어디에 있던가요? 그 서울 전경 이제 이게 근대의 전시장 그 파트에서 서울 전경을 보여준 게 어디 지역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게 좀 바로 앞에 보였던 건물이 그 조선은행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박물관이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벽돌은 지금은 무너져 있는 경성우편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조선 호텔이 있었을 거고 그 왼쪽에 있는 게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맨 왼쪽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 지금 성공회 교회.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보이는 하늘 건물이 덕수궁이었고 그 위에 이제 시청이나 쭉쭉쭉 있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 황궁제 수문배에 있어서 그 기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사실 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한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전에 원수정이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시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황제도 이제 저희 이제 근대사학에서는 이제 그 로마를 황조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별로 이제 대략 끊깁니다. 근데 가문별로 한다고 해도
때때로 가문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임 황제의 아들을 자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반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하기 전에는 이제 군인 황제 시대라는 이제 굉장한 혼란상이 발생하죠. 그 속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실 근위 대장으로서 자신이 옹립당한 겁니다. 황제가 살해된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명사들이 황제를 살해하고 다시 옹립을 한 거죠. 그러면 즉위할 때 명분론적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전임 황제의 아들을 자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원수정기 황제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전임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 신격성을 빌려왔다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그 제우스나 그러니까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는 제우스나 헤라클레스에게서 그 신성성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비우스 가문, 헤라클리우스 가문이 이제 제우스 가문, 헤라클레스 가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임 황제에서 신성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신성성을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인위적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거는.